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예,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재정 감소 최소 18조 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벌써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섬뜩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고심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거의 IMF 이후 더 넓게는 건국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재정이 감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재정 절벽이냐 이런 것까지 표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지금 중앙재정의 세수 감소 때문에 어떤 타격이 있고 그 타격 때문에 지방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거 궁금하신데 오늘은 지방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보고서를 쓰신 손종필 수석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이 현재 지방재정 둘러싼 상황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8월 말 지금 세수 추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미루다가 최근에 연말까지 59.1조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세수 감소라는 문제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세도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임책 어촌대 덜친 격으로 부동산 감세 정책이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세도 줄지만 국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에 관련된 세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가세의 25%가 가는 지방 소비세라든가 또 소득세도 지방 소득세가 있고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세수 감소의 상당 부분은 작년도에 영업한 것이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세수 감소는 내년에 걷는 세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년도 예산 이 세수 추계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들이 그전에도 낙관적으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 보고서를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비슷한 시간에 저희 종합 보고서가 같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회 이 지자체 재정 상황과 세수 감소 문제 설명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대단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지금 감액 추경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서도 이제 인근 가용 지원을 좀 탈탈 이제 끌어모아서 어떻게 좀 써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보면 우리 2023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305조였거든요. 305.4조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작년보다 5.9%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원래 당초 예산들은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53조였다가 최종 예산 때 결산이 아니고 최종 예산입니다. 최종 예산에서는 306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얼마가 차이 나냐면 20.9%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24.5%, 작년 같은 경우에 22% 정도가 지금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축경이나 국세 영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도 지금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규모에서 지자체 예산 규모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매년 이제 당초보다 체중이 한 20% 증가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 과소추계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도 있는데, 근데 최종 예산이 사실 핵심인데, 최종 예산이 계속 7% 계속 늘었는데요. 올해는 저렇게 되다 보면 작년도 최종 예산보다 늘기는커녕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작년도 최종 예산이 아니고 올해 당초 예산 수준에서 거의 머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면은 국세에서 내려가는 돈,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이 국세와 관련돼서 감소할 수 있는 세금이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년 그러니까 작년 거에 비해서 18조면은 이게 이제 330조 원 정도 수준인 거기다가 지방세에서의 이제 저기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이 좀 대폭 감면되고 이러면은 작년 최종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건 명확 가능할 것 같고 확정적이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초까지 정도가 안 되면 거의 3년 전 수준으로 최종 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뭐 괜시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지금 자료 취합하고 있는데 17개 그러니까 광역시도에 지금 추경 예산안을 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좀 살펴보고 나면은 대략적인 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계속해 주시죠. 다음 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결산 기준이고요. 이건 작년에 부동산 11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을 하면서 감소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2.1조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그냥 불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본 예산 때 7.4조 정도였다가 추경 때 8.6조까지 갔었는데 실집행액은 6.6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불용을 2.1조 정도 시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작년부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는 이미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9월 18일 날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이거든요. 여기서 19.24%에서 97%가 보통교부세고 3%가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시면은 보통교부세가 9.9조 원 정도 감소하는 걸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0.4조. 두 개 합쳐서 10.2조 원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부가 했던 세수 재추계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회할 경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10.2조 원 정도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감소하고 그 중에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러니까 자주적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9.9조 원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뭐 10%, 15%가 넘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지원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감소가 아니라 올해 지금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돈 중에서 줄어든 돈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추경이나 올해 예산 편성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 재추계에서 이제 국세와 연동돼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감소하는 거는 이제 정률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데 이것 외에 세수 재추계에 따라서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은 내국세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방세입이지만 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감소한다. 세수 재추계에서 1조 원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1조 원 그대로 감소하는 겁니다.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에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려가기로 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기로 했었던 부동산 교부세에서 1조 원이 감소가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하고 광역에게 배분되고 있는
지방 소비세에서 2.35조 원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감소합니다. 뭐냐 하면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 해당되는 만큼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부가가치세가 세수 제축의 결과 9.3조 원가량 감소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3조 원에 25.3%가 2.35조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 정도를 지방소득세율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 24%, 35, 38, 40, 42, 45 이런 식으로 세율이 있는데 여기에 10%인 1.5, 2.4, 3.5, 3.4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수 제축에 의해서 소득세가 17.7조 원, 법인세가 25.4조 원이 감소해서 두 개 합치면 43.1조 원이 감소한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1인 4.31조가 감소합니다. 이거 세 개를 합치면 얼마냐? 7.66조 원, 7.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7조 원에다가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10.2조 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18조 원입니다. 17.9조 원가량 되니까요. 이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18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지방소득세, 특히 이제 광역시들은 이제 지방소득세가 광역시세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세거든요. 근데 시군 같은 데서 지방소득세가 확 줄어들게 되면 이제 타격이 되게 크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은 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서 나왔을 때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8.5조 원이 급감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올해 줄어드는 거, 내년에 줄어드는 거 합치면은 이미 26조 가량 됩니다. 26조 원이 넘죠. 이게 보시면은 보통 교부세가 6.8조 원, 특별교부세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24%예요. 3%. 부동산 교부세가 1.6조 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교부세, 요거는 이제 담배 개별 소비세의 45%가 오는 건데, 담배는 갑자기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담배를 갑자기 줄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또 그러니까 신장되는 세금이 신장되는 게 요 담배 개별 소비세에 대한 것들이요. 그래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한 18조 원 가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지방 교부세와 관련 내년도 것들을 좀 더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방 교부세만 일단 8.5조 원 정도가 감소한다. 이게 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여기 세수 제축에 하면서 여유자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중앙정부가 그걸 활용할 계획이다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그걸 마치 기재부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지방자치의 적절하게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장이 그 사원들 월급 통장에 돈이 좀 들어있는 걸 안다고 해서 너 이 연금 있으니까 그럼 월급 좀 줄여도 되지? 라고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씁쓸한데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현재 올해 올돈 중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가 제목을 최소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중앙정부의 국세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어떤 교부세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방 소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세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금,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추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왠지 자료가 정부에 공개를 잘 안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이 18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액수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는 거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역시 감세 차원에서 많이 줄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 수조 이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올해 당초 예산이 305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조 플러스 알파 하면 거의 전체 예산에 잘못하면 10% 가깝게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그 문제 설명을 좀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잉여금이 있으니까 너네가 알았어! 라고 이제 중앙정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뭐 정말 그 지자체가 편성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나름대로 지자체가 좀 생각을 해둔 사업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까지도 그 마음대로 쓰게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제 우리 이게 정부에서 얘기했던 여유 재원, 흔히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은 보통 보면 이제 통합 계정이 있고 재정 안정화 계정 두 개로 좀 이제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이제 예산 부서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여유 재원, 그러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보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얼마 수주하고 올해 얼마 기금 조성을 했지만 이걸 이제 이후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중기적인 계획 하에 이것들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무턱대고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힘드니까 너네 돈으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제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어려질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감세 정책이나 이제 법인세 이런 거 감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져서 지방소비세를 그때 처음 신설했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5% 비율을 주는 것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취득세 양부 인하에 대한 보전용으로 부가가치세 6%를 더 올려줘서 11%까지 만들어줬던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물나라 하는 건 아닌가. 다른 한편 나물나라 하는 걸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분권, 그다음에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는 표현들도 좀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방 분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중앙 집권과 중앙 통제 관리와 약간 좀 다른 얘기들인데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올해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복지에 대한 부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중앙정부의 고충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지방의 현실이나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거는 공감이 부족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재정 위기, 뭐 재정 절벽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뭐 재정 위기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용어가 잘 고민이 안 돼서 일단 재정 위기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방안은 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과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제 올해 이제 보통교부세 9.9조 원을 아무것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걸 불용 처리해버리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진짜 엄청난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래 이제 지방교부세법에도 나와 있지만 내후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때까지 좀 연착륙할 수 있게 그 감소분들을 좀 반영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면 중앙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지금 국채 발행을 하든 다른 데서 이제 공자기금에서 뭘 가지고 뭘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 방안들은 중앙정부가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지 지자체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정과제 112번지에 보면은 재정 분권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지방 분권에서 재정 분권에 대한 얘기.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방 교부세율 법정률 인상하는 문제나 지방세 신세원 가구리나 그리고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거나 지방의 재정 자주도를 높이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하고 자주도는 다르거든요. 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만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지만 자주도라고 하는 건 이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는 보통교부세, 광역으로부터는 조정교부금 등이 포함됐을 때 그것이 많아져야지만 재정 자주도가 높아지는데 자주지원이 확충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방치한 상태에서 그걸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거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치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조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지금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정이 부족,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나머지 재정 부족액에 몇 프로를 주는 건데 이것이 80%였다가 지금 70%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이상 못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교부세법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최저 조정률 같은 제도들을 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몇 프로까지는 부족액의 몇 프로까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방안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동안 2021년, 2020년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지자체들의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예산 규모가 확 엄청나게 커졌던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자체가 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입 예산적 측면과 세출 예산적 측면 두 가지를 좀 보면은 세입 예산에서는 정부도 얘기했었던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충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여유 재원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에 많이 집어넣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걸 이제 사업 예산으로 쓴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편차가 큽니다. 많은 데는 2천억까지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뭐 500억도 있고 어떤 데는 이 기금이 없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좀 미루더라도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투자자의 재원들은 여기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납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일수록 체납 세금들 별로 없는데 이제 세외 수입 쪽에서는 체납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 징수율들이 많이 낮거든요. 60% 70% 이하인 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것이 몇십억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거둘 건지 거둬들이게 할 건지 지금 현재 뭐 징수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좀 분리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불일치의 문제들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원인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 그래서 제가 국도 시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도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국비 사업들은 선택적으로 좀 뒤로 밀어놓은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보조율이 낮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뒤에 이제 세출 예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재정 안정화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자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보니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사 건립기금이나 공유재산 외기금 이런 식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목적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재정안정화 기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과연 뭐가 중요한가 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감소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청사 건립이 우선인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납도 지금 행정 부과금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세 우리 스스로도 그 체납 관련해서 거둘 필요도 있지만 그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를 대신해서 거둬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국세나 그 광역세를 거둬줄 때는 그 징수기부금을 받습니다. 3%.
근데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걷어줬을 때는 훨씬 높은 10%, 20%, 많을 때 40도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체납관리 강화라는 차원도 있지만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보조금 받는 행태를 좀 지양하고 정말로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게 지자체가 총괄 관리를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에 맡기면 그 보조사업이 무조건 방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안 하거나 이 두 가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출 예산적 측면에서 재정 위기 시대에 좀 적절한 방안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좀 제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 중앙정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출구조 조정에 대한 것들이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집행률이 낮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다 그런 식의 좀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제로섬 게임인 거잖아요. 누가 더 가져가고 이러면 누가 못 가져가는 방식이 됐는데 지금 더 심해진 거예요. 그동안에 10을 가지고 싸웠다면은 지금은 이제 9만큼을 가지고 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의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 보조 사업의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연구소에서 몇 군데 이제 한 네 군데 정도 되나요? 네 군데 정도의 이제 지방 보조 사업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보조 사업들도 되게 많고요.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보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국비, 도시비, 보조 사업 관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시비 사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하고. 하지만 현장에 예를 들어보면 도나 정부로부터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이 사업들 요번에 과감하게 정비하는 겁니다. 없앨 수 있는 사업 없애고 보조율 낮은 사업들 정비하는 거죠.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선택적으로 좀 이제 효율적으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정책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 사업에 대한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사업이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들도 이제 이걸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 번씩 들여다본 적도 있거든요. 몇 군데 국비 확보 사업 관련해서 보면은 이 사업들을 왜 받았지? 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정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번째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실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건물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유지 관리와 관련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감가상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관리 계획이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계획대로 지금 다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밑에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과 맞물려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나왔었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없어진 겁니다. 그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지을 건지,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사업, 특히 이제 단체장들의 핵심적 공약 사업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태워줄 겁니다. 올해까지는 뭐 설계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기 조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다 다른 사업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공 서비스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좀 살펴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집행률이 많이 나와요. 80%가 안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집행이 안 되고 사장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2월과 불용이 합치면은 20%가 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정되어 있는 재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예산의 기회비용을 높일 거냐, 그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뭐냐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통폐합입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회계나 기금은 꼭 빨대를 꽂고 있는 단체가 있거나 이 집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2014년도에 이제 다른 지자체 거 저희가 연구 용역하면서도 봤었고, 요 근래도 이렇게 안을 내면은 관철이 안 돼요.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 공무원들부터 반발을 하거든요. 우리, 그 부서의 종잣돈 같은 거죠. 주머니 같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세출 예산에서의 이제 절감 방안 아니면 정비 방안,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중앙정부하고 달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총괄 기획 기능이 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도 물론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기재부의 어떤 권력에 대한 반발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총괄 기획 기능이 있는데요. 지자체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수람부직하고 여러 가지 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손수석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기금 같은 거 통폐합하고 뭐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면 반발이 커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넘어서는 단체장이나 기획부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거든요. 이런 위기 때 이 위기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향후에 다시 이제 이 기회에 구조조정이 돼서 향후에 지방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지는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도대체 중앙정부가 얼마를 줄일지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한테도 정보를 물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혹은 연구를 의뢰하는 이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2024년도에 준비해서 2025년도 예산부터 그게 바꾸는 게 지금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너무 늦습니다. 올해 줄고 내년 주는데 후년에 바꾼다는 건 이미 피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행정이 보통 빠르기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올해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내년 1차 추경 정도에는 이 예산을 구조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예산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여력을 좀 두어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서둘러서 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지출구조 조정, 재정혁신, 지출구조 조정, 이 부분이 저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보조 사업도 그렇고 시설물 운영도 그렇고 투자 사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이 문의가 오고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이 되시면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많이 의논을 하고, 어찌됐든 재정 혁신에 대한 저희 연구소에 계속 소명 의식이 있습니다. 또 혹시 손수석께서 이거 더 추가적으로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여기 이제 7가지 정도 세출 예산, 세입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번 보고서 말고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을 좀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네, 여하튼 저희 연구소의 모토는 공유와 협력, 재정 혁신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자료를 비공개하고 이러지 않고 저희는 항상 저희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진짜 문의하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충실히 답변해드리고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짧지 않은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향후에 이 관련한 보고서 계속 저희가 낼 것이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의뢰하시면 또 여러 가지 또 보고서를 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브리핑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